네, 반갑습니다. 예. 늘 1년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회사에서 자주 뵙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우코칭의 대표로 있습니다. 코칭을 시작한 거는 200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 그 코칭의 1세대에 거의 마지막 차를 탄 그런 코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B2B의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코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 코치님들 막 공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코칭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여러 가지 솔루션을 B2C에서 우리 코치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하우 코칭의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칭을 시작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뒤에 이제 책을 한 권 썼고요. 그 뒤로 10년 뒤에 작년에 뭐 우리 대상을 받았던 최고 우수상을 받았던 책을 리더 수업이라는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좀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담은 책들이고요. 라이프 코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코칭 하실 분들은 아마 보시면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코칭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툴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그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주 만에 2쇄를 찍었고요. 지금 이제 3쇄를 찍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나를 인식할 때 굉장히 많은 기쁨들이 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코칭할 때도 역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데 동기부여가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리더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의하고 인식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기쁨과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에너지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 사용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코치님들은 나에 대한 사용 매뉴얼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지, 이런 매뉴얼을 좀 더 우리가 명확히 알 때 내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언론 쪽에 계시는 어떤 임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첫 세션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언론사에 한 12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온 지 1년 4개월 정도 됐다. 근데 그때는 눈만 마주쳐도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또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너무 아삽육이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실행력이 뛰어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말로는 알겠다고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기답지 않게 굉장히 윽박 지르듯이 조금 더 강력하게 챌린지를 하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조금 더 챌린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에 이제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고, 딱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 여정에서 혹시 어려웠을 때는 어땠냐, 어려웠을 때 혹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너무 불황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광고 쪽에 이제 있는 임원이신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광고를 실어주지 않아서 너무 이제 어려운데, 그때도 분명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를 회고해 보니까 내가 1대1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경청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믿어주고,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이런 거고, 내가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내가 실적 그 숫자에 대해서만 너무나 내가 꽂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맞아, 내 안에 굉장히 뛰어난 인사이트와 그거를 나눠주려는 그런 리더십과 함께 가려는 이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네요 하면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첫 세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강점을 알고 내가 어떻게 워킹하는지 알고, 또 내가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것이 주인이고 어떤 것이 부수적인 건지를 놓치게 됨으로써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인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의 얘기죠. 저도 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인식을 돕기 위해서 코치로서 좀 더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 뭐 교재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프린트 할 수 있는 게 있으시고요. 약간 고객의 자료는 사진을 안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허락을 받긴 했지만 막 여러 군데 막 퍼지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요. 뭐 우리 너무 잘 알죠, 조엘의 장,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고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남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나는 조금 더 이런 공개된 영역,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조금 더 내가 어떤지 좀 들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오해할 때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말해주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저 일사분면의 공개된 영역이 점점 넓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예, 내가 누구에게 계속 오해를 받고 있는 건 어떤 거지? 내 의도를 잘 설명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뭐지?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자기 인식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예, 인플루언스라고 얘기하죠. 남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가치와 신념, 동기부여,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호불호,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인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인식의 범위.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상담에서는 과거를 좀 더 다루고 뭐 코칭은 현재와 미래를 다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과거에 내가 표면적으로 느낄 때 내가 이전에 오기 직전에 회사는 나하고 너무너무 아삼육이 맞았는데 이 친구들은 왜 이래? 라고 얘기했던 그 단편적인 과거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니까 그때에도 나는 되게 많은 노력과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온라인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노력을 했었구나. 그런 것을 과거의 경험을 이해하면서 현재를 이해하게 되고 나는 여기 이 조직에 어떤 유산을 남겨줄 수 있지? 내가 리더임으로 인해서 이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지?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확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약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지? 이것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놓치고 있을 때가 많고요. 또는 하나의 포인트는 굉장히 과대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포인트는 놓치고 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내가 저 유명한 삼각형이잖아요. 내가 가운데 빈 공간을 보고 있는지 이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인식을 확장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 스스로 질문하면서 특히 이제 코치가 질문해 주는 거죠. 당신의 강점은 어떤 거냐? 어떤 거가 될 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게 되냐? 트리거가 되는 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타인한테 직접 본인이 질문하거나 코치가 좀 더 인터뷰를 해서 자기의 인식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진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편파적인 정보를 이제 좀 더 취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코칭 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코칭 펌은 진단 자체를 되게 막 그 진단 아니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진단 몇 가지 통계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옛날에는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 막 12세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2주에 2번씩 6개월을 만나고 드물게는 1년짜리 프로젝트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막 6세션에 끝내주세요. 뭘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6세션에 끝내주세요. 어떤 회사는 그냥 2세션만 자기 인식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졌어요. 세션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 바빠서
통해서 빨리 이 사람이 조금 더, 이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코칭의 세션인데, 이 세션에서 자기를 조금 더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는 진단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발제해서 질문할 수가 있고요. 자기를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진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진단이 있죠. 아마 이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이제 버크만 메소드가 있고요. 예. 버크만 메소드가 이제 지금 막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MBTI잖아요. 저희도 버크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MBTI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내 행동이, 나의 성향이 어떻게 리더십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버크만이 들어오고 나서는 주로 버크만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평상시의 내 모습과 어떤 프로젝트, 일을 처리할 때의 내 모습을 조금 더 여실히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기질적인 측면, 뭐 동기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 외국에서는 저게 진단하는데 한 16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만 원 정도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각도의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고객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좋고, 나중에 팀빌딩 워크숍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 저런 이제 강점 진단도 있고, MBTI, 디스크, 에고그램, 애니어그램, 뭐 여러 도구가 있죠, 그죠? 예, 최소한 저거 중에 하나는 정통에 있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리더십 진단에서 요새 이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의뢰가 많이 오는 게 호간 어세스먼트라고, 저거는 글로벌 탑 1입니다. 예, 가장 1위를 하는 그 진단인데, 나중에 뒤에서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면 왜 저 진단을 기업에서 좋아하는지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어세스먼트도 쓰고, 그 버크만에도 리더십 진단지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조직에서 본인들이 하는 뭐 문화진, 컬처 서베이라던가 리더십 진단,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진단 도구랑 이렇게 뭔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진단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아주 잘 정의된 포맷이 있다는 거죠. 도메인이 있다는 거죠. 리더십은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호간 어세스먼트를 치면, 네, 요런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아마 이런 장표가 있을 건데, 우리나라 ORP 연구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 가면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의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퍼포먼스로 나올 때 네 가지의 어떤 디멘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인트라 퍼스널 스킬, 자기랑 잘 지내는 거, 그 위에는 이제 인터 퍼스널 스킬, 그 위에는 리더십 스킬, 그 위에는 이제 비즈니스 스킬. 그래서 굉장히 이것 말고도 더 세부적으로 정의된, 아주 학문적으로 잘 정의된 포맷이 있어서 굳이 코치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묻지 않아도 이런 전반적인 리더십 전반을 훑을 수 있는 포맷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숙련이 되면, 이 사람의 이렇게 프로파일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행위로 이게 강점일 수 있고 요거는 좀 약점일 수 있겠구나,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진단을 할 때 이게 셀프 진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막 진단을 하면은 진단 결과가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작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좀 일반화의 우려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항목에서 30점을 받은 게 똑같이 저 사람도 30점이고 나도 30점이다 그러면 그 30점이 의미하는 컨텍스트는 굉장히 다를 텐데, 점수가 동일하면 왜 MBTI에서도 뭐 T가 25야? 그러면 너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단정 짓잖아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되게 중요한 단점이자 좀 필요한 부분은 디브리퍼. 이거를 디브리핑 해주시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 진단지가 빛을 발하기도 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런 진단은 이제 비용이 좀 뭐 작은 비용도 있지만 굉장히 큰 비용도 있죠. 버크만은 아마 2만 원, 3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호건 같은 경우는 진단비만 60만 원이어가지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조직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진단지입니다. 그래서 보안 방법은 뭔가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거를 코치답게 인콰이어리 하는 거.
이 인콰이어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MBTI 디브리퍼가 MBTI를 디브리핑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단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결론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코치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 점수가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거 당신 삶에서 이런 건 어떤 거냐.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데이터와 잘 연결지어서 인콰이어리 하면서 같이 길을, 자기 인식의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 그래서 제가 호감 같은 그 브리핑을 할 때 저희가 코치님들한테 저희 이제 내부에 파트너 코치님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제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가는데, 호간을 디브리퍼 자격을 따도 디브리핑 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그럼 저희 내부에서 막 하는데, 60만 원어치 브리핑을 하셔야 됩니다. 60만 원 가치의 브리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6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진단인데, 이거를 디브리핑 할 때 그 정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는 거는 조금 더 쉽죠. 그죠? 몇 가지 포맷을 갖고 질문을 하면 좋은데, 질문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스토리죠. 스토리. 제가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이제 사례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얘기하는 거에서 당신의 강점은 뭐냐, 당신의 피크 익스피리언스가 뭐냐, 당신이 막 피크를 찍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내뱉으면서 스스로가 막 설득이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 안에 이런 게 자원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변화의 힘, 자신감을 주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강력함이 되게 중요하고요. 말하면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한테 물어봐도, 타인한테 예를 들면 이제 저런 전형적인 진단지가 알려줄 수 없는 건 컨텍스트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이분은 1대1로 대화는 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되게 후덕하게 여러 사람을 다 이렇게 하나의 울타리 안에 두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점수가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예를 들죠. 당신은 누구랑, 예를 들면 이제 이분하고 둘이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둘만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주변에 눈에 띄어요. 밥 먹었어? 같이 가. 밥 먹었어? 같이 가. 그래서 한 10명을 막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소속감이나 집단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수치를 컨텍스트, 회의에서는 어떤지, 이분이 회의를 많이 하시는지, 회의에서는 어떤지, 이런 컨텍스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타인 인터뷰, 우리가 다면 인터뷰라고 하죠. 상사, 동료, 부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우리 리더는 되게 추진력이 강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부분에서 특히 추진력이 강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맥락을 얘기해줘요. 근데 1대1로 코칭을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면 인터뷰를 하면 이분의 뛰어난 추진력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노출되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아까처럼 그런 프레임, 아주 그 여러 관점에서 놓치지 않고 리더십의 전체를 물어보기가 되게 어려워서 한 부분만 물어보거나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국소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말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좀 이따 이제 호간의 진단을 보면요. 와,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고? 와, 이런 것까지 데이터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놀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조금 그 단점은 뭐냐면, 며칠 전에 저희 파트너 코치님 중에 인터뷰를 이제 네 분을 다면 인터뷰를 하고 이분을 이제 고객을, 상무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기 이 코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팀장 3명을 일단 먼저 만났는데 한 명은 그만두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욕을 하는 걸 처음 들어봤다, 다면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득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누구한테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에 응했던 팀장들이 더 부정적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는 건, 제가 이제 그 코치님
코치님을 설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경우는 혼자서 이분들은 이미 인터뷰 속에서 너무나 부정적이게 됐기 때문에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분이 안 쓰던 왼손을 한번 써보려고 노력할 건데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응원해주는 하나의 팀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끌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성과가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때 코치가 굉장히 질문을 잘하는 거 조금 더 폭넓게 질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을 몇 가지의 가설로 또는 더 깊은 디테일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하우가 별로 B2C에 우리 일반 코치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의 기술이라고요. 저렇게 카드와 코인으로 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워크숍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 뭐 여기 코인을 보면 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딱 뽑으면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도구도 있으니까 예, 하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중간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코치의 어떤 질문 능력이라던가 컨텍스트로 물어보는 이런 이제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인식의 방향성인데요. 상담을 하는 사람과 코칭을 하는 사람의 첫 세션이 저는 너무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상담을 받다 보면 인테이크지라고 얘기하죠. 예, 접수지에서 당신이 가장 주 호소 문제는 뭐냐. 이거 언제부터 이런 이런 문제를 갖게 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코칭은 당신의 강점이 뭐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이런 얘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특히 조직에서 요즘에 리더십 저조자에 대한 코칭을 의뢰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뭐 하위 10%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라낼 수는 없고 코치가 붙어서 한 6번 만에 이분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이제 의뢰가 되게 많은데 코치가 와서 당신 리더십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어떤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첫 세션부터 굉장히 다른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저는 이제 코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강점은 뭐예요? 정말 당신이 이거 맨 처음에 여기 승진해갖고 여기 왔을 때 어떤 열망이 있어요? 조직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미래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모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것이 자기 인식의 방향성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아시는 분이 내가 진단을 보고 당신을 알게 됐는데 말이야, 당신은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가신다면 어느 고객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거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어쨌든 자기 인식을 했을 때 자신감을 얻었는가? 그러면 내가 첫 세션의 브리핑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 내가 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가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어 라고 결심을 하게 된다면 진짜 잘한 게 된 거죠. 그죠? 예. 왜 드라마도 첫 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코칭에서는 첫 세션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첫 세션에 우리가 얘기하는 코처빌리티를 높이면 그 다음 세션에 코칭이 굉장히 높은 순위로 올라가면서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하려는 노력이 커지기 때문에 라이프 코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세션에 뭐 디스크가 됐던 뭐 MBTI가 됐던 뭐든지 진단을 가지고 그 사람과 이런 측면은 어때요? 저런 측면은 어때요? 이럴 때는 어때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탐색하면서 당신의 강점은 뭐예요? 이렇게 시작한다면 아마 세션이 굉장히 부드럽고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희망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정말 이제 디브리핑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고서 너무 정리 잘했다 이렇게 혼자 예, 자뻑을 했던 부분입니다. 디브리핑 할 때 도입과 과정이 있을 거고 이제 마무리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 우리 코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웰컴 레터를 보내죠. 되게 환영합니다.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닌데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되게 환영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웰컴 레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면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코칭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이번 코칭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냐 물어보고 당신이 맡고 있는 조직에서의 미션은 뭐냐? 뭘 클리어해야 되냐?
근데 그 중에서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건 뭐고, 뭐가 좀 페인 포인트, 좀 어렵냐, 요 얘기를 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합니다. 진단하면서 어려운 건 없었냐, 그럼 뭐 너무 힘들었다, 왜 똑같은 거 물어보냐, 왜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군을 왜 가지고 물어보냐, 그럼 같이 이제 막 그렇죠, 막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진단 결과는 그래서 어땠느냐, 읽어보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마음에 와닿냐,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단점만 얘기하면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냐, 이런 얘기를 앞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브리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스토리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제 두 가지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최고의 경험, 아까 얘기했던 피크, 내가 피크를 최적의 경험으로 찍었던 경험을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제가 이번 코치대에 와갖고 떠들어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의 경험을 물어보는 이 5개의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라이프 코칭을 하시던 어떤 기업에서 코칭을 하시던 이거는 반드시 첫 세션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저의 역량 중에 또는 강점 중에 관통하는 건 이런 겁니다. 주변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술도 안 먹고 막 얼쑤하면서 막 깊은 경청을 해주면서 들어주는 코치에 대해서 되게 많은 라포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버크만이나 해리슨 또는 호건 이런 진단 또는 조직에서 했던 진단 이런 것들을 이제 디브리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이 뭔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뭔지, 변화의 방향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앞에서 고객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이 준 스토리와 요게 지금 진단지에서 나왔던 점수를 같이 엮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브리핑에서 이제 코치님들이 잘 안 해보시다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디브리핑을 잘하는지 보여줄 거야 이러시는데, 제가 항상 이제 처음이신 분한테 얘기합니다. 디브리핑의 목적은 셀프 어웨어니스를 확장하는 거.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자원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 노력해 볼 거야.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 얘기를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컨텍스트로 자꾸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고요. 너무 단정 짓거나 뭔가 한 방향으로 막 자기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나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찰흙으로 빚어가는 것이라면 조금 더 섬세하게 귀도 붙이고 코도 붙이고 이렇게 섬세하게 잘 붙일 수 있도록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찰한 거 질문하고, 그래서 본인의 강점은 뭔지, 조금 관리해야 되는 영역은 뭔지, 그리고 조금 더 변화하고 싶은 영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부터 물어본 것까지 다 종합 정리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리더로서 이 조직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냐, 당신이랑 3년, 5년을 같이 일한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어떤 소리가 들리면 당신은 와, 내 인생을 바친 만큼 나는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제 확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확언하는 건 어렵지만 방향을 확언하는 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이제 확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젠다를 정리하죠. 그러면 코칭에서 제가 뭐 6개월 동안 다뤄볼 수 있는 주제는 요런 걸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 앞으로의 코칭 진행 방향이나 감사를 나누고 이제 대화를 종료하는데, 저 두 번째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지병이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말을 빨리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숨차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네. 제가 항상 양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예. 자, 디브리핑 두 가지 볼 건데 버크만이랑 이제 호건 진단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고객의 결과를 보면서 이게 뭘 디브리핑하지? 어떤 질문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EM의 성찰을 이끌어낼까? 그래서 진단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은 피드백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이 디브리핑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성찰하게 될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코치가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또 변화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버크만 아마 되게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어느 기업의 약간 품질 경영, 어떤 품질 경영을 하는 팀장님이신데 이분이 임원 후보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이 사장님이 나는 그냥 팀장이 임원 되는 게 나는 너무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조건 12번을 이제 코칭을 했으면 좋겠고,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중간에 팀장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명의 팀장님을 저 혼자 다 하라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7명의 팀장님을 12번씩, 워크숍 중간에 3번,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도 따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회사에 이걸 했던 분의 한 케이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진단지를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진단을 딱 보면 이분이 이게 이제 본인의 그 흥미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더 기질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으로 보시면 이분이 점수가 제일 기질적으로 제일 신나고 막 에너지가 높아지는 건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조직에서 얘기하면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뜯어보고 뜯어보고 조립해보고 자기가 직접 그 원리를 파악해가는 그것에 흥미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과학은 똑같은,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 결과물은 똑같은데 이걸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뭔가 품질 경영이잖아요. 지금 계속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 이걸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걸 구현할 수는 없을까? 이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다르게 설계하거나 이런 R&D나 생산 쪽에 내가 피드백을 줄까?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 방식을 굉장히 다르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이 실제로 예술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디에 흥미가 있냐면 눈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윗분한테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보고서가 말하려는 바가 깔끔하게 담길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반면에 맨 밑에 있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조직에서 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부를 할 수는 있지만 기부를 하고 나서 막 또 기부할 때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위에 세 가지는 야, 그거 뜯어봤는데 또 다른 거 하나 더 뜯어볼까?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저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더들은 저 세 가지가 높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회의 중간에 회의나 뭔가 1대1로 뭔가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좋아하니까 남들한테 계속 강요를 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진단으로 버크만을 보면 저걸 리더십 목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야, 외주를 맡기더라도 네가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 뜯어봐야지. 원리를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 아니 똑같은 것도 작년에 했다고 올해 똑같이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거 좀 고민해봐. 야, 그리고 너 말하려는 게 뭐야? 너 지금 말하는 거하고 이 장표가 안 맞잖아.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 저 점수를 컨텍스트로 만드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브리핑 하면서 요 세 가지를요, 제가 세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혹시 팀장님이 회의나 구성원한테 피드백 줄 때 이런 멘트를 하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면, 뒷주사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거 주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 당신이 정말 흥미있어 하는 거니까 이런 건데 당신은 사회복지가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저거는 부모가 당신한테 준 너무너무 귀한 유산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남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요소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해를 이렇게 해볼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멘토링 해줘야 되는 세 가지 영역이 저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 이분은 굉장히 만약에 역량이 높다면, 특히 역량이 높다는 건 이분이 지금 임원감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굉장히 일을 잘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지금 흥미가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진 않지만 저 분야에 에너지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기에 경험과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면 아마 저런 역량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가 이제 그 평상시의 나의 모습이라고, 평상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 별이 저 평균점이에요. 그래서 평균점을 저 별이 흥미라고 하는데 저 흥미를 이렇게 10개로 쪼개가지고 본 거를 이렇게 요인으로 분석해서 본 건데 흥미의 평균점을 보면 사실은 4군데 다 걸쳐 있어 갖고요. 이분은 실행력도 되게 빠르고 실행할 때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실행하는, 그래서 왜 디스크에서 보면은 CD형이 되게 어렵잖아요. CD나 DC형이 되게 어려워요. 자기가 다 분석한 다음에 실행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실행을 빨리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형인데 그 옆에 그린색이나 블루, 그래서 다른 사람과 뭔가 회의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하려는 이런 부분에서도 흥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다이아몬드가 평상시 이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데 지금 노란색에 걸쳐 있어 갖고요. 노란색이 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인데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행하는 능력. 그래서 이분은 아마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거를 볼 때 제가 가설 하나를 세울 수 있죠. 아, 이 속도 부분에서 구성원과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 네, 속도인데 어떤 속도? 빨리 분석해서 빨리 실행하는 이 속도를 이 사람이 견디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흥미가 저기에 이렇게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요소를 이분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아까 다이아몬드를 이제 나눴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저는 너무 값없이 코치들에게 이 사람의 정보를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 버크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한테는 되게 죄송한데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존중, 저 위에서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서 네 번째 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인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존중 점수가 되게 낮다는 건 뭐냐면 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거기다 종이 두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상대방한테 얘기한다는 거고요. 공감 점수가 23점이라는 거는 조금 더 공정하게 데이터 중심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막 감정을 섞어서 힘들었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공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수용 점수 98점 되게 높죠. 예, 수용 점수 아까 높다는 게 둘이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여러 사람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고 회의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사람과 같이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수용이랑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권위예요. 권위. 예, 그래서 지금 권위랑 체계를 봐야 되는데 체계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시스템을 많이 둬서 절차를 많이 둬서 이 절차대로 일하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에 권위는 자기가 파워를 쓰는 힘인데 파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좀 나눠 쓰고 싶어 할수록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요즘에 수평적 조직 얘기할 때 저 권위 점수가 조금 더 낮을수록 수평적으로 권한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리더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분을 보면 사람들과 수용, 아까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권위 점수가 되게 낮아서 아마 실무자들이 각각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많이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위임을 많이 해주는데 만약에 이분의 그 스피드가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스피드가 있고 뭔가 새롭게 하려는 이런 성향을 쫓아오지 못할 때 구성원들과 이들의 관계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블라블라. 예,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맨 밑에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아까 평상시의 행동이 아니라 일이 딱 뭔가 프로젝트가 터지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고 했을 때 밑에서 보면 빨간색, 예, 현장을 자기가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조직화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막 거쳐보고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옐로우 시스템이나 구조에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 프로파일을 보고 아직 만나 뵙지 못했어요. 다면 인터뷰 데이터 없어요. 근데 이분을 바라보면서 속도 면에서 어떨까? 구성원과의 속도.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퀄리티와 속도 부분에서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어떨까? 너무 직설적이거나 되게 여러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고요. 여기 제가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이익이 보면 저 위에서 5번째 보면 이익인데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잘했어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더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앞뒤가 똑같이 16점이에요. 16.25점. 그래서 어떤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함께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한테 공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이 사람이 오해받고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육성하고 있을까? 아까 측은지심, 사회복지가 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육성하는 부분에서 이걸 하고 있을까? 위임은 하고 있는데 육성까지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버크만이고 이제 호건 진단. 호건 진단의 결과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예, 되게 양이 많죠. 그래서 혹원이 4일인가 5일을 4일인가 5일인가를 훈련을 받는데 이거를 브리핑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HPI라는 거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람인데 자기조절 점수가 되게 높아요. 74점. 예, 굉장히 높은 겁니다. 74점이면 저게 막 3점이신 분도 있어요. 3점이면 맨날 화내고 막 폭발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 되게 자기 조절이 되게 높은데 위에 세 가지는 어떤 갈등이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밑에서 세 가지는 타인과의 갈등, 타인이 불러일으킨 갈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설명하고요. 밑에는 두 가지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어쨌든 남한테 훨씬 더 일관되고 긍정적이고 이런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했을 때 막 이걸 화를 내거나 그러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가족에 대한 애착, 이게 뭐냐면 자기 원가족이잖아요. 원가족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중에 파워를 가진 사람과의 애착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와, 리더십 진단에 저런 게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애착이 높았죠. 그죠? 예, 뭐 100점 만점에 75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원가족, 특히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이제 힘이 있는 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버지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지금 조금 아프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버지를 돌봐드릴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되게 많대요. 이걸 왜 리더십에서 측정하냐면 이렇게 아버지 권위자에 대한 로열티가 있었던 사람은 조직에 왔을 때 상사나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높고 저 위에 있는 타인을 신뢰하는, 저거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인의 의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했을 거야. 최선을 다했을 거야. 이걸 믿어주는 건데 지금 약간 기울기가 좀 다르죠? 예, 상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밑에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거나 화를 내지는 않지만 그걸 충분히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는 것은 아마 적게 할 확률이 많다. 이런 거를 가설로 볼 수 있죠. 그죠? 예,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러 진단을 보면. 예. 그러면서 리더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성취지향성과 사회성인데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성취지향성을 보면 경쟁심도 되게 강하고요. 우리 조직에 진짜 잘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열정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되게 높은데 여기 보면 자신감이 있고 네 번째에 리더십이 있고 맨 마지막에 사회적 리더십이 있잖아요. 사회적 리더십은 포지션에 관한 리더십이에요. 내가 이 조직에 팀장으로서 또 임원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인데 개인적인 자신감이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엄청 미치고 있어 이런 자신감은 되게 높은데 내가 포지션에 맞는 사람이야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회의적인 거 보면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 지금 다른 거 다 거의 만점인데 50점이잖아요. 목표의식은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내가 요거 다음에 임원이 돼야지, 요거 열심히 하면 임원이 되겠지, 이렇게 자기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구성원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사회성 보면 뭐 모임 엄청 즐기죠. 회의를 많이 한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낯선 사람들 뭐 자리에 필요하면 갈 수 있지만 언제 필요를 느끼냐면 경험, 여기 위 세 번째 줄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막서 참여하고 막 유쾌하게 가서 만날 수는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대인 민감성에 보면 회의를 열심히 아까 하잖아요. 예, 회의를 열심히 하는데 저기에 수용적인 걸 보면 저기에 회의를 열심히 사회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 수용적인 점수가 한 칸밖에 안 되시는 분은 얘기는 시켜놓고 자기가 혼자 결정하시는 리더예요. 근데 이분은 얘기 시켜놓고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그래도 상당 부분 의사결정의 파워를 공유해주는 이런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신중성, 지적 호기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분이 제일 높은 게 지적 호기심이잖아요. 예, 지적 호기심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굉장히 폭넓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작은 것을 보면 이 나비 효과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정보에 되게 민감하고 특히 인포멀한 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거고요. 학습 지향성은 되게 포멀한 정보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분은 공부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새로 막 떠다니는 이런 정보도 막 자기가 통합하면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할지를 계속 머리를 쓰고 실용적인 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분이 굉장히 뭔가 지적 호기심이 되게 높고 사람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 이런 것에 대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을 확률이 많고 구성원한테 위임을 하지만 이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분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좀 더 구분하고 인콰이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호건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레일러를 측정을 합니다. 이 사람의 강점이 과도하게 쓰이거나 너무 잘 적합한 장소에서 쓰이지 않을 때 레일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탈선 요인이라고 하고 디레일러라고 언급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국어학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단어를 표현을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진단 결과만 보면 리더가 정말 흥분하고 비판한대요. 내가 이렇다고? 예, 그래서 단어를 보면 괴팍한 뭐 이런 단어도 있고 무모하대요. 내가 무모하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더들한테 당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평판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진단지가 없기 때문에 HR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진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의 괴팍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지적 사고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퍼셉션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 MBTI에서 얘기할 때 J냐 P냐라고 얘기할 때 P가 퍼셉션이잖아요. 퍼셉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자극이 들어오면 계속 변동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막판까지 고민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야 이거 좀 이렇게 바꾸면 어때? 야 미안한데 이거를 뭐 내일 2시까지인데 오늘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평판을 갖나요? 괴팍하다고 생각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주지 왜 지금에 와서 바꾸자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절제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사회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가식성이 저렇게 좀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달렸는데도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이거는 또 MVPI라고 해서 이 사람의 동기나 그 다음에 밸류가 어디 있고 프리퍼런스, 선호도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이분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이 인정받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어떤 포지션에 가는 거는 인정받는 것보다 덜 하죠. 그래서 구성원을 조금 더 빨리 키워서 팀장으로 보내고 파트장으로 키우고 이런 요직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이 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2가지 보니까 어떤가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디브리핑 세션을 끝나고 나서 숙제는 항상 코칭 목표를 정리하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성원들과 내가 좀 공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사람을 좀 더 키워야 되겠구나 해서 코칭 목표를 정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 프로세스대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계로 정리된 우리 질문은 잘하잖아요. 통계로 잘 정리된 진단 하나를 좀 정통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고객과 처음부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진단을 다룰 때도 우리는 코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걸 갖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고객의 스토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콘텍스트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강점과 그 영향력에 초점을 두면 좋겠고요. 이런 거 어디서 배우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제 코치사관학교라고 해서 국내 국제 자격을 따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강의를 50시간 정도 하니까 혹시 저를 또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 과정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